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비엔날레 전시팀장 최두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여 광주 비엔날레에서 준비한 특별전 꽃핀 쪽으로 첫 번째 전시 연계 프로그램 한강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문화원과 광주 비엔날레가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전시뿐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과 연계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특별전 꽃핀 쪽으로는 한강 작가의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그린 소설 소년이 온다 제6장에서 전시 제목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는 어두운 상처에서 벗어나 밝은 곳, 꽃핀 쪽으로 이끄는 제6장의 내용처럼 전시는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 내딛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담론에 집중하여 동시대 예술 작품들로 표현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베니스 스파지오 벨렌디스 전시장에서 4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시 진행됩니다. 이 전시를 계기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이 이탈리아에서 한강 작가님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설의 배경이 되는 민주화 운동과 소설 소년이 온다 뿐만 아니라 한강 작가님과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강 작가님과 주세피나 교수님의 대화, 소설 낭독, 사전에 주 이탈리아 문화원 SNS에 댓글을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소설을 낭독하는 시간에는 참여자분들의 통역 언어를 잠시 한국어로 바꿔 작가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실 한강 작가님과 주세피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저자 한강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탈리아 독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한강이라고 하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직접 만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연결되어서 여러분과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신 광주 비엔날레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라 사피엔차 대학 한국학과 주세피나 데 니콜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관주 비엔날레와 참석하신 분들에게 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로마 라사피엔차에서 만났었는데 작가님도 기억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당시 한국과 유럽 작가들 함께 문학 안에서 다름을 마주하다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문학적 잔소들인과 그때의 집과 그 그람시와 존 키츠의 묘지를 방문하며 로마의 골목을 따라 산책을 했었습니다. 작가님, 이탈리아의 어떤 점이 놀랍고 매력적이셨나요? 그때 로마에서 느꼈던 것은 아주 강렬한 햇빛과 아름다운 소나무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 깊은 어떤 환대를 해주셨던 것, 그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예.
그리고 여성이자 작가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작가님의 유년 시절이나 삶의 경험들이 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나요? 네, 제가 어, 원래도 책을 좋아하고 뭔가를 이렇게 끄적거리는 것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진지하게 소설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사랑하게 됐던 개인적인 배경이랄까? 그런 것은 제가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이사를 많이 다녔고, 전학도 많이 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뭔가, 어, 시간이 아주 많잖아요. 막 이사를 가면 친구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책들이 저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감각을 느꼈는데 그런 저의 개인적인 유년 시절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네. 에, 또 작가님의 경험을 떠올리며 어릴 때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책에는 질문만 있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 사실이기에 저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의심해 보라는 권유이신가요? 제가 어릴 때에는 유년 시절에는 정말로 어, 책을 그냥 오락으로 뭔가 장난감처럼 굉장히 가깝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소설가이시기 때문에 집은 가난했지만 집에 책이 많아서 그래서 뭐 문예 잡지부터 그냥 어른 책들을 그냥 재미삼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뭔가 저 자신의 내면으로 많이 들어가 있던 시절에 답을 찾아볼까? 문학 작품들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고 이제 새롭게 문학 작품들 속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의외로 많은 작가들, 시인들이 답이 없고 오직 질문만 있고 그들도 저처럼 길을 잃고 있고 어, 어떤 몸부림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어떤 이상한 동질감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글을 쓰는 건 질문하는 거구나. 나에겐 지금 질문이 아주 많으니까 내가 누군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인간은 왜 다 죽는지, 왜 고통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아주 많으니까 나도 글을 쓰면 되겠다. 그런 질문들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도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질문을 완성하는 것, 질문을 끝에 다다라 보는 것, 또는 질문 속에 머물러 보는 것, 그런 것이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또 작가로서의 역할 수행하면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 저는 음, 제가 작가로서 여성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제 남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존재로서 어,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남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남성이었다면 여성의 삶을, 여성의 내면을, 여성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깊이 뼛속까지 정말 진실하게 알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커다란 축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1980년 5월 18일 관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여 관주 비엔날레와 이탈리아가 함께하는 이 행사는 어느 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와 고통을 겪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민들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럼 오늘날 작가님께 자유와 민주주의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인데 어, 가끔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또 가능하다고 느껴졌지만 그것이 어떤 절망으로 돌아오는 순간도 있고 희망이라는 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자주 꺼내보는 말 중에 하나는 어, 살찐 낙관보다는 가냘픈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호하게 낙관에 빠지기보다는 어렵지만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섬세하게 그리고 가냘프게라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존 버거가 쓴 소설에서 희망의 특성은 그것이 어두운 곳에서 솟아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어떤 절망을 느끼게 될 때 그 말을 가끔 꺼내보게 됩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는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2017년 말라파르테상을 받기도 했죠. 말라파르테 문학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라파엘레 라카프리아 작가님은 살아있는 이미지들이 독자의 구미를 당기고 소설은 다 읽을 때까지 손을 떼지 못하게 한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정말 독자를 사로잡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어떻게 구상하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특별히 소설 등장인물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저는 이제 음,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1970년에 그리고 70년 11월 말경이 이제 저의 생일인데 1980년 1월에 만으로는 9살 나이에 광주를 떠났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교사직을 그만두시면서 어차피 그만뒀으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살자, 수도에서 살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온 가족이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불과 4개월 만에 이제 5월 광주에서의 학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어떤 우리 가족 대신 누군가가 다쳤을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서
온 가족이, 저는 아이였지만 모두가 그런 어떤 감정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언젠가 5월 광주에 대한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20대까지도 가끔 이렇게 악몽 속에서 그런 이미지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 저의 성향이 워낙에 내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선배 작가들이 많은 분들이 광주를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뭔가를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제가 왜 인간을 껴안는 것, 삶을 껴안는 것이 어려운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끈질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이 있는가를 이제 저의 안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깊게 파고 들어갔을 때 다시 만나게 된 게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직면해서 물론 간접 경험이었지만 이 경험을 꿰뚫고 들어가서 뭔가를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없겠다는 그런 이제 결론에 다다라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면서 이제 물론 광주에 대한 이제 자료 조사도 했지만 광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리고 또 외국에서 긴 역사에 걸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느꼈던 오히려 더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인간을 껴안을 수 있을까를 음. 계속 더듬어 가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동호인데, 이 동호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광주에서의 마지막 밤,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에서의 마지막 밤에 그곳에 있었던 이제 어린 소년인데요. 그 소년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는 거기에 남았을까? 어,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그 양심이라는 건 대체 뭘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결국은 살해된 그 만 15살의 소년을 기억하는 이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네. 인간의 고통과 무자비함에 대한 소설이기도 해요. 마음의 상처를 남기며 관주가 어떻게 존재했고 존재하고 또 존재할 것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이기도 하나요? 작가님의 영혼의 상처는 무엇인가요? 이 소설은 그 상처를 덜어주었나요? 어, 음,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느꼈던 것은 광주가 학살이기도 하지만 항쟁이기도 하고 또 절대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어, 제가 어릴 때 이제 한 12살, 13살 때 봤던 광주 사진첩이 있어요. 이제 그때 너무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학살의 규모 자체도 완전히 왜곡되었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증언하고자 생존자들과 유족들이 만들었던 사진첩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적으로 유통이 됐죠. 비밀을 위해. 그것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광주에 내려가서 부에 오셔서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것이라서 너무나 잔혹한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책장에 이제 거꾸로 꽂아 놓으셨는데 제가 그걸 또 몰래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경험을 제가 이 소설에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봤던 아주 무서운 사진들, 군인들이 죽인 이제 사람들의 얼굴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를 나누려고, 그러니까 그 총상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죽였으니까. 그런데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병원 앞에서 끝도 없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피를 나누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수수께끼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피를 나누려고 갔다가 제 목숨을 잃은 여고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인간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어떤 마음으로 인간은 누군가를 살리려고 자신의 피를 나누는가. 그 모든 것이 다 그 시절에 광주에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꿰뚫어 보고 싶었고, 그게 불가능한 작업 같았지만, 소설을 쓰면서 뭔가 그런 과정을 밀고 나아가 보려고 했고, 바라건대는 인간의 잔혹에서 인간의 존엄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이 저를 변형시키고 변화시켜서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전에 살짝 사진첩을 보면서 깨졌던 연한 부분이 소설을 써가면서 더 마저 깨어지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깨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밀고 나아가면서 그런 이상한 어떤 과정을 거쳤었고 그게 근원적으로 저의 삶을 바꿔놨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질문하는 방향, 저라는 사람의 어떤 아주 근원적인 부분을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쓰는 소설들도 좀 달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꼭 상처를 덜어주었다고 하기도 어렵고 상처를 더 아프게 했다고도 하기 어렵고 그냥 제가 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책의 집필과 관련된 일화가 있나요? 글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잘 안 되면 광주의 그 망월동 묘지에 갈 때가 있었어요. 광주에 이제 제 동생이 당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사는 아파트에 이제 머물면서 자료 조사도 하고 그리고 묘지에 가서 이제 시간을 잠시 보내고 오곤 했는데 갈 때마다 이상하게 날씨가 아주 좋았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눈을 감으면 온 세상이 이렇게 햇빛이 밝으면 주황색으로 보이잖아요. 아주 찬란한 주황색으로 보였고 그리고 왠지 이렇게 제가 아주 따뜻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뭔가 따뜻한 것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절대로 무섭지 않았고 아주 포근한 아주 많은 혼들에 둘러싸인 그런 감각을 느꼈는데 아직도 가끔 그 감각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오늘 광주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이 오늘의 한강 작가님 누구인지를 바꿨나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후반부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마쳤고 첫 직장 생활 작가로서의 활동 다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서울이 훨씬 친숙하죠. 지리도 훨씬 더 잘 알고 말도 서울 말을 쓰고 어, 대부분의 아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럴 것처럼 고향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경주라는 곳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강 작가님과 저는 소년이 온다의 제6장 마지막 페이지를 낭독할 것입니다. 작가님께서 먼저 한국어로 낭독하시고 이어서 제가 이태리어로 읽을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청취하고 계시는 참여자분들을 번역을 잠시 한국어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변경하시면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 중학교 학생증에서 사진만 올려갖고 지갑 속에 넣어뒀다이. 낮이나 밤이나 텅 빈 집이지만은 아무도 찾아올 일 없는 새벽에 하얀 습자지로 여러 번 접어 싸놓은 내 얼굴을 펼쳐본다이. 아무도 엿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가난가만 부른다이. 금모야. 가을비가 지나가서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엔 잠바 속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무릎을 짚은 수로 절름절름 천변으로 내려간다. 코스모스가 색색깔로 피어있는 길, 동그랗게 파리를 들고 죽은 지렁이들의 쇠파리가 꿰는 길을 싸목싸목 걷는다. 네가 6살, 7살 먹었을 적에 한시도 가만히 안 있을 적에 너희 형들이 다 학교 가버리면 너는 심심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네 아버지가 있는 가게까지 날마다 천변길로 걸어갔지.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너는 싫어했지. 조그만 것이 힘도 쉬고 고집도 쉬어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지. 수치 적고 가늘디 가는 머리카락 속가장 땀이 나서 반짝반짝 함수로 아픈 건님으로 쌕쌕 숨을 몰아쉼수로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빛 있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네 손에 끌려 걸어갔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내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태리어로 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Ho ritagliato la foto dalla tua tessera scolastica e l'ho messa nel borsellino. Giorno e notte la casa è sempre vuota, ma io preferisco comunque aspettare le prime ore del mattino, quando non c'è nessuna possibilità che passi qualcuno. Allora la tiro fuori dal semplice foglio di carta ripiegato in cui la conservo e spiano le grinze che rigano il tuo viso. Non c'è nessuno che possa sentirmi, eppure lo sussurro soltanto. Tonò. Nei giorni di fine autunno, quando è passata la stagione delle piogge e il cielo è sorprendentemente limpido, metto il borsellino nella tasca interna della giacca e pian piano scendo a lungo fiume, con le mani sulle ginocchia.
A piccoli passi percorro il sentiero dove la cosmea fiorisce in un tripudio di colori e i tafani sciamano sui corpi attorcigliati dai vermi morti. Quando avevi 6 o 7 anni e i tuoi fratelli entrambi a scuola, la casa era silenziosa, anche all'1 del pomeriggio, e tu ti annoiavi così tanto che non sapevi che fare. Così ogni giorno noi due passeggiavamo lungo il fiume e andavamo fino al negozio a trovare tuo padre. Non ti piacevano i posti all'ombra dove gli alberi coprivano il sole. Quando io volevo camminare lì per sfuggire al calore, mi tiravi per il polso con tutte le tue forze, portandomi di nuovo verso la luce. Anche se i tuoi capelli sottili luccicavano di sudore e avevi un fiatone tale che sembrava ti sentissi male. Camminiamo laggiù, mamma, dove c'è il sole. Possiamo, vero? Fingendo che tu fossi troppo forte per me, mi lasciavo trascinare. C'è il sole laggiù, mamma, e anche un sacco di fiori. Perché camminiamo al buio? Andiamo laggiù, dove sbocciano i fiori. 네, 정말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금부터 독자들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작가님, 첫 번째 질문은 읽겠습니다. 이 질문은 알레산드라 노타로 질문인데요. 소설 소년이 온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소설의 문장 속에서 나레이션의 힘과 동시에 시적인 문장력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님은 이 책을 쓰기 위해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드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먼저 주세피나 선생님의 낭독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탈리아어를 모르지만 어떤 리듬감을 느낄 수 있었고 굉장히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 소설을 썼던 기간은 이제 제가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사실은 긴 기간은 아니지만 너무 압도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강하게 저에게는 남아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저 자신을 이렇게 부수고 해체하는 경험이었어요. 다 부수고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그런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때 제가 이 소설을 이제 탈고할 때쯤에 어떤 법의학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살인사건 현장을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이제 남자 법의학자였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가족과 함께 이제 그래서 휴가 시절에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살고 싶지가 않았다고. 그리고 괜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했던 경험이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이불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굉장히 뜨거운 어떤 상태에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경험을 거의 매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압도적인 경험을 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도 저에게 아주 강한 고통을 느꼈다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 화두가 됐어요. 우리는 왜 이런 폭력의 장면 앞에서 이렇게 강한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우리는 얼마나 인간을 믿기에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기에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게 그 다음 이제 작품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한 소설이 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고통을 느끼는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건 뭔가 이런 질문을 이어서 던져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칼티 무비 데이트 질문인데요. 글쓰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글을 쓰고 싶은 장소나 시간이 있나요? 저는 막 그렇게 글 쓰는 조건이 까다로운 사람은 아닌데요. 뭐 좀 시끄러워도 쓸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없어도 잠깐 짬을 내서도 쓸 수 있고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새벽에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 5시 정도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면서 책상으로 가서 뭔가를 이렇게 가장 정신이 맑을 때 하루 중에 그럴 때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그래요? 밤에 어, 늦게 늦게까지 좀 일하고 아침에는 좀 정신 없어요. 하나도. 아침에 쓰시군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HYYH 질문이에요. 번역의 주제는 작가님의 소설에서 중심적이고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간과 번역에 대한 작가님의 시각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작가님의 생각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번역적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성장하고 생활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 중 하나일까요? 무엇이 사람을 번역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궁금한 거 많죠? 이 질문에서. 사실은 폭력은 저에게 굉장히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파고들게 된 주제인데요. 그 채식주의자에서는 폭력이 너무 싫어서 채식을 하고 나중에는 자신이 결코 폭력을 행하지 않는 존재라고 믿는 어, 식물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여자가 나옵니다. 소년 문다에서는 이제 인간의 폭력을 이제 어, 직면하고자 애를 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어, 인간의 폭력을 보면서 점점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력을 직면하는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를 쓸 때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무서운 폭력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그토록 무서운 폭력 앞에서 내 피를 나눠주려고 안전한 집에서 나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줄을 서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 그런 거에 더 집중하게 돼요. 저는 그것에 좀 더, 그 마음을 좀 더 파고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남는 건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건지,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인지, 얼마나 우리는 사랑해야 끝끝내 인간인지, 이런 질문을 더 하고 싶고, 점점 이제 저의 질문의 방향이 폭력으로 인한 고통에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폭력이라는 것은 동시에 사랑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남은 인생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미컬 한 질문인데요. 그 작가님께서 작품 작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인간이 어쩜 이렇게 비열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특정 아이디어가 있으셨나요? 게다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각 챕터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서사였는데 이러한 작품 구성 방식을 처음으로 생각해 보셨던 것인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셨던 건가요? 네, 이 소설의 형식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형식 자체로 어떤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6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장에 이 소설의 모든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마치 빅뱅처럼 폭발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어, 1장과 2장은 80년 5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85년, 4장은 90년, 5장은 2002년, 그리고 6장은 이제 2012년이고요. 그리고 에필로그는 현재로까지 수렴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호라는 소년, 마지막 날까지 도청에 남아 있었던 살해당한 이 소년이 계속 너로 불리우면서 이 소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달리기 하듯이 이제 이 막대를 받아서 계속 다음 장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원제가 이제 어, 이탈리아어로는 아티 우마니,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지만 한국어 원제는 소년이 온다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다가온다, 소년이 걸어온다, 소년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뜻인데요. 이 소설의 형식 자체가 이 구성 자체가 80년 5월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너로 호명되는 그 목소리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까지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저는 이 현실에 존재하는 작가이니까 저라는 존재를 매개로 해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가 마치 하나의 장처럼 길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누군가가 존재가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년이 점점 걸어와서 우리 앞에 이렇게 서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저기 체리 BK 질문인데요. 작가님의 삶의 고통의 자원은 작품에 존재하는 고통의 자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음, 어떤 작가가 쓴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읽었어요. 작가의 삶은 실선이고 그 작가가 쓰는 삶은 점선인데 함께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고 가끔은 마치 작품이 실선이고 나의 삶이 점선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글을 쓰고 있을 때에는 그래서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들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고통을 내게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고통의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느끼지 않은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당연히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소설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서사적 관점을 바꾸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 나셨나요? 이는 독자에게도 고통을 줄 정도로 독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 되고 간접적으로 경험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나 베벨의 질문이에요. 네, 소설을 쓸 때 뭔가 감각을 많이 동원하려고 노력했어요. 감각적으로 쓰려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나의 감각,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이렇게 빌려드리듯이 죽은 자들에게 뭔가 빌려주는 느낌으로 쓰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미 죽은 사람의 몸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의 마음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같이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시제도 현재로 해보기도 하고, 직접 말하는 것처럼 고백하듯이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호를 계속 2인칭으로 부르는 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너 또는 당신이라고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이 설령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라고 부르는 순간은 우리가 그를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둠 속에서 그 존재가 이렇게 살아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2인칭을 쓰게 되었고, 제가 이제 소설을 쓸 때, 저는 제 소설의 첫 독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라고 또는 당신이라고 이제 동호를 부를 때, 어, 마치 그 너가 나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독자인 나를, 첫 독자인 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나는 동호가 아니죠. 그렇지만 최소한 나는 동호와 같은 편에 서 있는 거죠. 또 마치 이 소설이 활을 쏜다고 하면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긴 하는데 나를 살짝 빗나가서 어,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을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어서 2인칭을 한번 써보자. 모든 장에 2인칭으로 부르고 호명하고 어, 살아있게 만들고 부르는 대상을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피오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소년이 온다를 설정한 시대의 다양한 여론의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은 어떤 면에서 어느 날의 문화를 형성하였는가? 묻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광주 이야기를 쓰면 쓸수록 제가 느꼈던 것이 광주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광주가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 되어버렸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광주와 제가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광주는 이제 다른 곳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광주는 그냥 대학교가 좀 많은 조그만 교육도시였는데 이제는 다른 이름, 어떤 보편적인 이름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사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고 공부 독재가 결국은 이제 광주로 인하여
끝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라는 것이 학살이기도 하지만 항쟁이기도 하고 절대 공동체이기도 하죠. 피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고립된 상황에서 어떤 이상한 어떤 공동체의 빛이 있었던 그런 시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절대적인 폭력과 그런 이상한 어떤 절대 공동체가 공존했던 인간의 잔혹함과 어떤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잔혹한 폭력이 벌어지는 곳에 언제나 아주 뜨겁고 무서운 반작용으로서 그런 인간의 면모가 발휘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광주라는 것이 하나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보통 명사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고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긴 역사에 걸쳐서 계속해서 출현하고 되돌아오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소설을 쓰면서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좀 시간이 되시면 질문 더 하나 있는데요. 완루루 치문이에요. 작가님. 이거 소설에 나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며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 있습니다. 기억과 용서는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 사회는 필연적으로 충돌할까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음, 그런데 이 문장은 이제 제 소설의 5장에서 고문 생존자인 이제 선주가 이제 운동가인 성희 언니, 네, 성희 언니가 이제 언제나 선주를 기독교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타인의 죄를 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있죠.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 주기도문을 알고 외우고 있는데요.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선주가 계속해서 아주 끔찍했던 이제 성적인 고문,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극한에 이르렀던 그 고문들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목격했던 모든 죽음들, 동호의 죽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의 죄도 사하지 않고 내 죄도 사함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선주의 마음은 신도 믿지 못하고 인간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지옥을 살고 있는 이제 화자가 하는 독백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화해라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을 믿고자 애쓸 수 있고 희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이 화자는 아주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처벌받지 못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용서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아주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근데 여기 차트에서 좀 질문 하나 튀었는데, 저도 그거 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하면서 저기 고통하고
행복, 둘 다 같이 생활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럼 그 작가님에게 행복을 뭔가요? 무엇이 어떻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고통, 생활 생활 보면은 고통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상황 때문에 뭐 팬데미아도 그렇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행복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냥 저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연대의 가능성을 믿고 싶고 아까 그 희망이라는 것의 속성이 원래 어둠에서 솟아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을 발명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쉽다. 하지만 희망은 어렵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요즘 그 말이 많이 생각나요. 결국 우리는 아주 힘겹게라도 희망을 상상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믿고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버텨야 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작가님 그 마지막 질문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 촛불 촛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촛불은 혹시 우리 저기 희망 선징이에요? 어떤 선징이에요? 어떤 심볼리즘이 있어요? 그런 촛불. 이 왜? 소설의 처음과 끝에 다 촛불이 있죠. 네. 그래서 처음과 끝에 촛불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촛불은 동호가 밝히고 그 시취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신 앞에 놓아두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 촛불의 그 불꽃 속에 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이제 다시 그 동호의 무덤 앞에 동호와 그 옆에 있는 두 소년의 무덤 앞에 촛불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이 촛불은 결국은 최선을 다하는 애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생각했던 게 함께 느끼는 것,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가능하지만 기어서 가는 것, 잔혹에서 존엄으로 벼랑을 건너서 가는 것, 그리고 소설의 처음과 끝에 촛불을 밝히는 것,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촛불 자체, 촛불의 이미지에는 물론 생명이 있죠. 타오르는 것이고, 뜨거운 것이고, 영원히 오른거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네, 작가님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 이런 회사 참석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영광이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에, 대화 나눠서 너무나 좋았고,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강 작가님과의 대화를 함께 해주신 한강 작가님과 주세피나 델 니콜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주신 주 이탈리아 문화원과 함께 참여해주신 참여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한강 작가님의 말씀처럼 꽃핀 쪽으로 밝은 곳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베니스에서 열리는 전시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베니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비엔날레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